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태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이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평택 미군기지 근처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는 65세 노인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침대 옆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젊은 시절 매일 아침 부대에서 듣던 군가가 흘러나왔어요. 일어나, 일어나, 하늘을 향해. 이웃들에게 폐가 될까봐 작은 소리로 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진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한때 날렵했던 공군 정비병의 체격은 구부정해졌고 거친 손은 온갖 기름때와 상처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듯하게 정리된 침대와 각도까지 맞춰진 세면도구들은 그의 군인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도 힘차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태진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들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5년 전 1한계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원전 기술자로 이란에 파견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언젠가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현지 사정이 복잡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태진은 군복을 연상시키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청소용역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째였어요. 젊은 시절 B2 스텔스 폭격기를 정비하던 그가 이제는 같은 기지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태진은 익숙하게 출입증을 보여주며 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전투기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저 기체들을 직접 만졌었거든요. 엔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날개의 작은 볼트까지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1980년대 공군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선임들의 가혹행위도 있었고 개인 시간이라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동료애도 끈끈했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도 컸습니다. 월급은 고작 1,000원 남짓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청소를 시작하며 태진은 옛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전역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끔 만나면 여전히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B2 폭격기 정비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기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엄청난 파괴력까지. 아들놈은 언제 소식을 줄까? 작업을 하던 중 태진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제전화도 여러 번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란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통신도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태진은 기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미군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태진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미군과 함께 일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태진은 당시 자신이 정비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기억했습니다. 거대한 기체에 달린 강력한 엔진들, 그리고 그 안에 실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폭탄들. 자신의 손길이 닿은 그 기계가 언젠가는 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진은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단골인 태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들 소식은 있어요? 아직 없네요. 근데 뭐 잘 지내고 있겠죠. 태진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시 위험한 일은 없는지 걱정이 컸거든요. 1학년 며느리와 결혼할 때는 반대했었어요.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이 지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진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중동 정세에 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개발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태진은 다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아빠다. 잘 지내고 있니? 건강 조심하고 위험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기지에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언젠가는 저 기체들이 실전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진은 옛날 군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B2 스텔스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었어요. 모두가 젊고 희망에 차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태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군 생활까지만 그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군인다운 엄격함이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태진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내일도 힘내자. 태진은 침대에 누우며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을 안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태진의 잠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태진이 기지 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어요. 낡은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었거든요. 박철수는 태진과 함께 공군에서 복무했던 동기였습니다. 태진이 B2 스텔스기 정비를 담당했다면 철수는 정보 분야에서 일했어요. 저녁 후에도 계속 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태진아, 나다. 오랜만이지?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태진아, 지금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야? 혹시 주변에 사람 있어? 철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라서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혼자 있어. 무슨 일이야? 태진아, 내가 예전에 B2 스텔스기 정비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기체 말이야.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철수가 이상했습니다. 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물론 기억하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태진아, 내가 지금 군정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오늘 받은 정보인데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대. 철수의 말에 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이란에 있다는 생각이 즉시 떠올랐거든요. 뭐라고? 이란을 공격한다고? 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내가 정비했던 B2 스텔스기 중 하나가 이번 작전에 투입된다는 거야. 정확히는 B2 스피릿이라는 기체인데 기억나? 태진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정비했던 그 거대한 스텔스 폭격기가 다시 실전에 나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있는 나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철수야, 혹시 폭격 목표가 어디인지 알아? 그게
포르도 지하 원전이라고 하더라. 태진아, 내 아들 민수가 원전 기술자로 이란에 가 있다고 했었지? 철수의 말에 태진은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포르도 지하 원전이라니 민수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언급했던 바로 그 시설이었어요. 맞아. 민수가 그 시설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 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비했던 폭격기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날아간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태진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민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철수야, 작전이 언제야?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 하지만 고지라고 하더라. 태진아,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 철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진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 혹시 그 위험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철수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들을 구해야 해. 태진아,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일단 민수와 연락이 닿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태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정비했던 그 폭격기가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옛날 B2 스텔스기를 정비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검은 기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첨단 기술, 그리고 그 안에 실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폭탄들까지.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월급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끓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만진 그 기계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태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이란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포르도 지하 원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핵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안도 삼엄하다고 했어요. 태진은 다시 한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메일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태진은 철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민수와 연락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태진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작전이 정말 임박했어. 며칠 안에 실행될 것 같아. 철수의 말에 태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태진아, 섣불리 움직이면 너만 위험해져. 그리고 혹시라도 민수가 정말 거기 있다면. 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시절 조국을 위해 피 끓던 마음이 이제는 가족을 위해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챕터 작전명 불의 심판, 파일럿의 눈물. 같은 시각, 태평양 상공 2만 피트. 거대한 B2 스텔스 폭격기 내부에서 미국 공군 잭슨 중위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삼각형 모양의 기체는 마치 밤하늘에 녹아든 유령처럼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잭슨 중위는 29세의 젊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군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B2 스텔스기 조종사가 된 지 3년째였어요. 이번이 그의 첫 실전 임무였습니다. 작전명 불의 심판, 목표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관제소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잭슨의 마음은 전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불안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잭슨은 조종석 옆에 붙여놓은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5살 난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딸 에밀리는 아빠가 하늘을 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빠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 언제 돌아와? 며칠 전 출격 전 딸이 물었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잭슨은 곧 돌아올게라고 답했지만 정말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번 임무는 이란의 포르도 지하 원전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고 했지만 잭슨에게는 그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일로만 느껴졌어요. 잭슨 중위 기체 상태 점검 바랍니다.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잭슨은 각종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기계는 완벽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며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였거든요. 문득 잭슨은 이 B2 스텔스기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설계자들, 제작자들, 그리고 정비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이 기계였어요. 그들도 자신처럼 가족이 있을 텐데 이 기계가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잭슨은 임무 브리핑 때 받은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포르도 지하 원전은 이란의 핵 개발 핵심 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잭슨 중위 목표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무장 점검을 시작하세요. 무전기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잭슨은 떨리는 손으로 폭탄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이 작은 버튼 하나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잭슨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후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잭슨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야. 자신이 한 일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이 지금에서야 이해되었습니다. 잭슨은 오늘 이후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김태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철수로부터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나서 태진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태진아, 내가 알아본 바로는 내가 정비했던 바로 그 기체가 투입된다고 하더라. 철수의 말에 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정비했던 그 B2 스텔스기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체 번호가 뭐야? B2 스피릿 82-1071호기야. 기억나? 태진은 그 번호를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가장 애정을 쏟아 정비했던 바로 그 기체였어요. 엔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작은 볼트까지 꼼꼼히 확인했던 그 비행기였습니다. 그 기체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잭슨이라는 중위가 조종한다고 하더라. 젊은 파일럿이래. 태진은 잭슨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정비한 기체를 조종하는 젊은 미군 파일럿.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쩌면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태진은 미군 기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작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리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그 기지에서 중요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나 하는 늙은 용역업체 직원일 뿐이었거든요. 다시 B2 스텔스기 안에서 잭슨 중위는 계속해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려준 아빠 그림도 함께 가져왔어요.
삐뚤빼뚤하게 그린 비행기와 그 안에 탄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영웅이야.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일까요? 잭슨 중이 목표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적적으로 작전이 취소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잭슨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체를 정비했던 사람도 자신처럼 고민했을까요? 전쟁의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잭슨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한 늙은 정비사가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진이 아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우편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배달된 것이었어요. 발송인 주소를 보니 이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페르시아어로 쓰인 글씨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된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읽고 태진은 깜짝 놀랐어요. 김태진 선생님께. 저는 민수의 장인 하산 알리입니다. 민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포르도 시설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민수는 안전하지만 연락이 어렵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인질처럼 붙잡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산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민수를 통해 서방 국가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곧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태진은 즉시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민수 장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 민수가 정말 포르도에 있대. 뭐라고? 정말이야? 응, 그런데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마치 인질 같은 거지.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진아,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 폭격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진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집 전화가 이미 며칠 전부터 도청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한국 내 이란 관련 인물들을 감시하던 중 태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인물이 이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국 요원 스미스는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아들이 이란 원전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이란 반정부 인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미군 기지에서 B2 스텔스기 정비 경험이 있어요. 스미스의 보고를 들은 상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 혹시 반미 첩자일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태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순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서류들을 살펴보던 태진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순애가 젊은 시절 미군 정보부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통역과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순애가 정보원이었다고? 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순애의 임무 중 하나가 한국 내 군 관련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자신도 감시 대상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순애의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태진은 안도했습니다. 김태진은 순수한 애국자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애는 태진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태진이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정보국 요원들은 태진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으로부터 온 편지도 이미 복사본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김태진이 이란 반정부 인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과거 우리 정보원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더욱 수상하군. 혹시 이중 스파이 가능성은? 정보국 내부에서는 태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와 같이 기지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인사하던 경비원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오늘은 기지 내 특별 검사가 있어서요. 태진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낯선 자동차 한 대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2명의 외국인이 앉아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건가? 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태진아, 큰일이야. 너를 찾고 있어. 누가? 미군 정보부에서 내가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대. 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왜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철수야,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들 눈에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 보이나 봐. 과거 B2 정비 경력, 아들의 이란 거주, 그리고 하상과의 연락까지. 태진은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철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조심해.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그들이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 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감시하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들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큰 위험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설령 자신이 위험해지더라도 말입니다. 작전 당일 새벽 태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철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태진아, 오늘이야. 폭격 작전이 오늘 실행된다고 하더라. 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어요. 몇 시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안에 실행될 거라고 해. 태진아,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전화를 끊고 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해야 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는 길에 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일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월급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위해 그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한 태진은 평소와 다른 경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검문도 삼엄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친근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상부 지시입니다. 오늘은 특별 작전이 있어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태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출입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B2 스텔스기 조종석에서 잭슨 중위는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는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어요. 잭슨 중위, 최종 무장 해제 안전장치를 해제하세요. 관제소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어요. 잭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아, 아빠를 용서해줘. 잭슨은 딸 에밀리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전장치 해제 버튼에 손을 대었어요. 바로 그때 태진은 기지 철조망 근처에서 기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기지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특별 작전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태진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태진이 기자들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김태진입니다. 이 기지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전직 공군입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묻어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취재하고 있는 그 작전, 폭격 대상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언이었거든요. 제 아들 민수는 이란 포르도 원전에서 일하는 기술자입니다. 5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곳이 폭격당한다고 합니다. 태진의 절규에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것은 특종감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정비했던 바로 그 B2 스텔스기가 제 아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진의 외침은 곧바로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군 폭격 작전 중단을 호소, 전직 공군 정비사 아들 구하기 위해 절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진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부는 갑자기 발생한 사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작전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휘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작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B2 스텔스기 조종석의 잭슨 중위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잭슨 중위, 한국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소에서 태진의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줬어요. 잭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조종하는 이 기체를 정비했던 사람의 아들이 목표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B2 정비를 담당했었다고 하네요. 잭슨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목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관제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잭슨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조종석 옆에 붙여놓은 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태진이라는 한국인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도 자신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목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잭슨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명령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에 따를 것인가. 한국에서는 태진이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도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태진의 눈물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인터넷에서는 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3분 남았습니다. 잭슨 중위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폭탄 투하 버튼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김태진이라는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목표까지 1분 남았습니다. 잭슨 중위의 손가락이 폭탄 투하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제소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잭슨 중위, 한국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잭슨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조종하는 기체를 정비했던 그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 메시지와 편지입니다. 지금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잭슨의 조종석 화면에 낡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한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는 젊은 김태진과 어린 민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마 5살 정도로 보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네요. 어린 민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가 만든 연이 하늘을 나는 거야. 나중에 민수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젊은 태진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빠처럼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민수는 아빠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진이 어린 민수에게 비행기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 함께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태진이 직접 쓴 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원문과 함께 영어 번역본도 있었어요. 잭슨 중위님께, 저는 김태진입니다. 당신이 조종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20년 전 제가 정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월급은 1,000원도 안 됐지만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잭슨은 편지를 읽으며 김태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정비한 그 비행기가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었어요. 민수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란에 간 기술자입니다.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젊은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며느리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일한계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잭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태진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울렸거든요. 잭슨 중위님도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낯선 땅에서 위험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목표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관제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잭슨은 편지 읽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평화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한 지금에서야 말입니다. 잭슨은 자신의 딸 에밀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에밀리가 위험에 처한다면 자신도 김태진처럼 절망적인 마음이 될 것이었어요. 목표까지 15초 남았습니다. 폭탄 투하 준비하세요. 잭슨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었거든요. 잭슨 중위님, 당신에게 명령 불복종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잭슨은 조종석 옆에 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초, 4초, 3초. 바로 그 순간
잭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탄 투하 버튼에서 손을 떼고 조종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이었어요. 관제소, 임무를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잭슨 중위 명령을 따르세요. 죄송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어 임무를 중단합니다. 잭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그는 김태진의 편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잭슨 중위, 즉시 기지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관제소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잭슨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잭슨은 다시 한번 김태진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잭슨은 김태진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한 아버지에서 다른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잭슨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한국의 김태진 씨에게 전해주세요. 잭슨 중위가 답장을 보냅니다. 잭슨 중위, 지금은 그런 걸 할 때가. 김태진 씨,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도 5살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폭격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잭슨의 메시지는 곧바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지 철조망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진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태진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의 젊은 파일럿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진의 감사 인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는 한 젊은 파일럿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잭슨 중위의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김태진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잭슨 중위의 명령 불복종 소식이 전해지자 미군 기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작전이 한 파일럿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산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잭슨 중위를 즉시 체포하고 김태진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인물이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즉시 체포하세요. 정보국 요원들이 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철수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태진아, 큰일이야. 너를 체포하려고 하고 있어. 철수는 태진을 작은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은 내가 작전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어. 게다가 이란과의 연결고리도 문제 삼고 있고. 태진은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란에서 온 국제 전화였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태진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야, 내가 민수구나. 무사한 거니? 네, 아버지. 저 무사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한국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란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연락할 수 있게 된 거니?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하산 아버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탈출시켜 주셨거든요. 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란 정부가 외국인 기술자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특히 핵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터키로 피해 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란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가 반정부 테러리스트로 수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는 이란 국가 기밀을 가지고 도망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수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진의 돌아가신 아내 순애가 남긴 비밀 자료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순애는 생전에 비밀 일기를 써왔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미군 정보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상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다.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 목적이 이상하다. 마치 반미 감정을 키우려는 것 같다. 순애의 일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든다는 계획을 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순애는 정보원으로 일하면서 미군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반대해서 증거 자료들을 몰래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태진이 이 자료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보국 요원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진짜 중요한 자료는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태진 씨, 이것을 보세요. 철수가 순애의 유품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를 보여줬어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둘이 함께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놀라운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미군 정보부의 비밀 문서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작전 계획서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태진은 문서들을 읽어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번 이란 폭격 작전이 단순히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미군 철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인위적으로 북한이나 이란의 위협을 과장해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일까요? 태진아, 이 자료들을 공개해야 해. 철수의 말에 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가 겨우 풀려났어요. 민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임시로 석방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대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잭슨 중위까지 함께 증언하기로 했어요.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청문회 당일 태진은 민수와 함께 국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연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아니야,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청문회에서 태진은 순애가 남긴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어요. 이 모든 작전은 한국 내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태진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국회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태진의 증언과 순애가 남긴 자료들로 인해 미군의 비밀 작전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미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잭슨 중위는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받았어요. 미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진 씨의 용기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잭슨 중위는 한국을 방문해서 태진을 직접 만났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잭슨 중위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평택 미군기지 앞 철조망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태진이 기자들 앞에서 절규했던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은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1학기 아내 파티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파티마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태진은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민수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민수를 지켜줘서 고마웠지. 아버지가 편견을 가졌던 게 잘못이었어. 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철조망 너머로 B2 스텔스기가 보였습니다. 태진이 젊은 시절 정비했던 바로 그 기체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무서웠니? 태진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엄격한 아버지였던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아니요, 아버지. 자랑스러웠어요. 민수의 대답에 태진은 놀랐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네. 나라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까지 지켜주셨고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일 안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민수야. 아빠가 이해 못했던 게 잘못이었어. 내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지. 태진은 민수가 일 안에서 한 일들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민수는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셨다면 저는 평화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태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잭슨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미군에서 당신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B2 스텔스기 한 기체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기로 했어요. 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거대한 기체에 새겨진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평화를 위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며칠 후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B2 스텔스기 동체 한쪽에 작은 명판이 부착되었어요. 김태진 마이너스 평화를 위한 용기. 태진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행기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을 위해 이 기체를 정비했지만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민수와 파티마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산 알리도 한국을 방문했어요. 민수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김태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딸과 사위가 안전해졌어요. 하산은 이란에서의 정치적 어려움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태진은 하산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민족과 종교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진, 민수, 파티마, 하산, 그리고 잭슨 중위까지 함께한 특별한 자리였어요.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평화와 가족의 소중함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손자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태진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손자라니? 네, 파티마가 임신했어요. 태진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태진은 다시 평택 기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가 아니라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젊은 군인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태진의 강의를 듣는 젊은 군인들의 눈이 진지했어요. 그들도 태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은 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날아간다고 믿을 수 있었거든요. 순애야, 우리 잘했지? 태진은 하늘을 향해 혼잣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도 지금의 상황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수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아이의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태평이요. 태진 할아버지의 태자와 평화의 평자를 썼어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과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잘 지었구나. 태평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태진은 손자를 안아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아닌 평화, 미움이 아닌 사랑이 이기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저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소리였습니다.